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무기는 전장의 상황을 바꾼다. 2. K9의 신비한 힘이 드러났다. 3. 북방 기술이 세계를 지배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K9 자주포의 파생형인 폴란드의 크라브 자주포가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처참하게 엑스설났다는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공격으로 격엑스된 크라브 자주포를 분석한 결과 놀랄만한 결론이 나와 K9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이 충격에 빠졌는데요. 한국 무기 계약을 엎어버리자던 폴란드 반대파들은 할 말이 궁색해졌다고 합니다. 이참에 K9을 까내리려던 일본 극우 네티즌들도 예상치 못한 반전의 입을 꾹 다물었다고 하네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K9 자주포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폴란드의 크라브 자주포가 러시아의 반격에 파괴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최근 기승 부리고 있는 러시아의 자엑스 드론 렌CC 은원패 중이던 크라브 자주포를 공격한 건데요. 크라브 자주포의 상부 포탑이 완전히 날아가려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약하며 BZH-2000보다 어느 부분에선 훨씬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던 크라브 자주포인데 그 방어력은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크라브 자주포의 격파 소식에 그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K9도 마찬가지인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같은 전장에서 이를 반박하는 증거가 나와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크라브 자주포가 엑스파된 사진입니다. 앞서 상부에서 공격을 받아 완파되었던 크라브 자주포와 다르게 대전차 엑스레이를 받고 궤도와 하부가 손상되어 운용이 불가능해진 크라브 자주포인데요. 앞서 경우와 다르게 이번에는 4X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공격당한 부위가 차체였기 때문이네요. 한국 K9의 차체를 그대로 가져다 쓴 부위만이 공격에서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크라브 자주포의 차체는 K9과 같은 부품을 쓰고 있지만 포탑 부문은 영국 AS-90 자주포의 포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포탑 부위의 장갑만이 차체에 비해 부실한 사람으로 치자면 하체만 근육이 넘치는데 상체는 비실한 체형을 갖고 있는 것이죠. 반면 한국의 K9 자주포는 국내 포스코에서 특수 제작한 두께 35mm의 고경도, 고장력 특수광을 사용한 장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부 10m 고도에서 폭발한 155mm 포탄에 대해서도 승무원을 보호하는 게 가능하죠. 이에 비해 크라브 자주포 포탑 부분 장갑은 최대 17mm에 불과해 K9 자주포 장갑의 절반도 안 되는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AS-90 포신이 이미 단종돼 버린 구형인데다가 실전에서 포신이 과열되어 녹아 떨어져 나가는 대참사까지 일어났었죠. K9 자주포의 방어 능력은 이미 실전을 통해 검증이 됐었는데요. 2010년 연평도 포격전 당시 훈련 중이던 육문의 K9 자주포 중 2대가 북한의 기습포격에 의해 고장을 일으켜 반격에 참여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직전까지 포격 훈련 중이었기에 해치를 전부 열고 있던 자주포의 내부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 작동불능이 된 경우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와중에도 탑승 인원들을 지켜냈었고 나머지 사문이 곧바로 반격에 나서 K9 자주포의 방어력을 증명했었죠. 실제로 연평도 포격 사건은 해외에서 우리 무기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에게 한국 무기의 실전 경험을 증명하는 사례로 남아 K9 자주포가 불티나게 팔릴 수 있게 해주었죠. 이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크라브 자주포 손실로 인해 폴란드 내부 한국 무기 반대론자들의 세력이 힘을 못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자국을 지켜내기 위해 한국 무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폴란드이지만 자국의 방위산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현 정권과 반대하는 야당에서 다음 정권을 잡게 될 경우 한국과의 무기 수출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었죠. 이들이 그 근거로 삼은 것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보여준 크라브 자주포의 활약이었는데요.
자국산 자주포가 러시아군을 상대로 활약하고 있는 것을 과시하며 폴란드 방산도 세계적인 수준이 될 수 있다고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그건 꿈에 지나지 않았음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크라브 자주포는 확실히 준수한 성능의 자주포이긴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그게 폴란드의 방산 능력을 보여주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포탑은 이미 영국에서 검증된 자주포의 포탑을 가져다 썼고 자체 제작하려 애쓰던 차체도 끝끝내 반동 제어도 하지 못하는 실패작이라 K9의 차체를 가져다 완성한 것이 크라브 자주포입니다. 폴란드 부품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폴란드에서 조립만한 무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한국제 차체가 없었다면 완성되지 못했을 무기이기에 해외에서도 사실상 K9 자주포의 아류작이나 파생형 취급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서의 두 번의 피격에서 K9 차체로 된 부분만이 무사해 결국 크라브 자주포는 K9의 하위 후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전반적으로 K9보다 전체적으로 성능이 뒤떨어지는 크라브 자주포이지만 그렇다고 가격이 저렴한 편도 아닙니다. 게다가 크라브 자주포의 포탑은 영국에서 생산 중단되었고 폴란드에서 라이센스 생산 중이나 향후 개량도 불가능한 상황이죠. 또한 이번 배송을 통해 양국의 방산 역량 격차를 확연하게 보여주었는데요. 폴란드에서 1년 동안 생산한 크라브 자주포는 겨우 20문에 불과했지만 한국은 단 4개월 만에 24문의 K9 자주포를 보내주었습니다. 동시에 에스토니아에 보낼 6문까지 같이 실어보냈고 폴란드에서 생산한 크라브 자주포도 차체를 한국에서 수입해서 조립했던 걸 생각한다면 너무 격이 달라 비교하기도 못한 지경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는 건 정권을 잡고 싶어하는 폴란드 정치인들 뿐인 듯합니다. 이미 크라브를 생산하고 있는 폴란드 최대 국영 방산기업인 PGZ는 크라브 생산 라인을 K2, K9 생산 라인으로 교체하고 유럽의 한국 전투기지가 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 PGZ의 회장 세바스찬 흐바웻 회장은 한국 측의 KF-21과 같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폴란드가 참여할 수 있다면 영광일 것이라며 한국과 방산 협력을 좀 더 깊은 부분까지 이어나가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답게 한국과의 협력이 가장 큰 이득을 가져올 것이란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로도 자주포 중에서 손꼽는 방어력을 확보하고 있는 K9 자주포이지만 발전하는 대전차 무기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서 K9 장갑차 전용 특수장갑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차용으로 널리 사용 중인 DPICM의 약점을 노린 새로운 형태의 장갑인데요. 성형 장약탄을 잘 살펴보면 오목한 모양으로 성형되어 포격수력을 한 점에 집중시켜 관동력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형상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투 차량 상부에 실리콘 고무로 만든 부드럽고 긴 쐐기형의 방해물을 설치할 경우 상부로 떨어진 DPICM 자탄 하부에 위치한 성형 장약탄 내부까지 부드러운 재질의 쐐기형 방해물이 삽입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쐐기형 방해물이 자탄 내부에 삽입된 상태에서 DX하게 된다면 내부 삽입물로 인해 성형 장약탄의 DX 과정이 방해받아 자탄의 관통력이 90% 이상 하락하게 됩니다. 비대칭 용입체형 장갑이라 명명된 이 특수장갑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국방과학연구소는 국내에서 K420 DPICM과 RTV 실리콘 고무로 만든 쐐기형 방해물을 사용해 테스트를 진행했었고 그 결과 시뮬레이션의 95%와 매우 유사한 94%의 관동력 감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비대칭 용입체형 장갑은 실리콘이나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기존 X발 반응 장갑과 비교할 수 없이 저렴하고 가볍습니다. 또한 X발 반응 장갑은 취급하기도 어렵고 작동할 경우 대량의 파편을 만들어내 장갑차 주변의 보병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가능성도 있어 점차적으로 비대칭 용입체형 장갑으로 교체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비대칭 용입체형 장갑은 성형 장약탄의
라인억이 그대로 노출된 대전차 무기에만 효과적이기에 RPG-7 대전차 로켓처럼 라이너가 장갑으로 보호받는 무기에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후방에서 DPICM탄 위협에 노출되는 자주포에나 장갑차에 적합하기에 현재 국내 장갑차 중에서는 AS-21 레드백에 앞서 장착되어 있고 향후 K9 자주포와 K10 탄약 보급차에 장착될 예정입니다. 이번 독일 푸마 장갑차 대량 결함 사태와 더불어 PZH-2000 자주포 역시 가동률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독일이 방산 강국이라는 환상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이는 K9을 가장 열심히 까내리며 독일을 추앙하던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인 듯한데요. 이 소식을 들은 일본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평시에 105문 중 40문 정도밖에 움직일 수 없는 PZH-2000과 1000문 이상 보유하고 훈련할 때도 호래하게 쏴대는 K9을 비교하자면 어느 쪽을 선택할까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라지. 자국 육군 재편성을 어떻게든 하지 않는 이상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건 자기 무덤을 파는 짓일 뿐더러 이 참상을 보고도 구입을 결정한 나라의 담당자는 국민에게 거리에서 매달려버릴 걸. 독일은 앞으로 5년은 수출할 여력은 없는 것일까? 어쩌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 육군은 굉장히 강할지도 몰라. 상대적이 아니라도 포병에 미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관계상 절대적으로 세계 톱 레벨의 육군 대국이야. 세계적으로 저기만큼 포병 밀도가 짙은 지역은 존재하지 않아. 독일 연방군이 안고 있는 문제는 대부분 자위대도 가지고 있는 문제야. 선뜻 웃을 수가 없다. 최근 돌아가는 꼴을 보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경쟁자들이 알아서 침몰하면서 한국 무기가 좋다고 주위에서 띄워주지 못해 안달이 난 것 같습니다. 단 수년 만에 바뀐 한국 무기의 위상에 자랑스러움을 느끼며 한국은 K9과 같은 강력한 공격 무기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가장 현대적인 요격 방어 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레이더로 한국의 영공을 훔쳐보던 중국과 북한은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흰 궤적을 그리며 하늘을 가르던 물체가 돌연 옆에서 날아온 무언가에 맞고 포격사한 겁니다. 그날 자신들이 한국에 쓴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한국군의 무기 실험이었음은 분명했는데 비행체를 쏴맞췄다는 것은 한국이 미사일 요격 능력을 또 발전시켰다는 의미였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한국이 만들어낸 신무기가 무엇이었길래 그런 건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군의 미사일 실패 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문무대왕함이 림팩 훈련에서 발사한 SM-2 이발중 한 발이 경함으로 인해 요격에 실패했고 지난달에는 현무 2미사일이 낙탄, 그 후 얼마 안 가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전국 미사일 역시 각각 불발과 공중폭발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자타공인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하던 한국군의 미사일 전력도 자연히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북한은 마치 이때만을 기다렸다는 듯 두 달 사이에 무려 40회가 넘는 도발을 걸어오며 한국의 신경을 긁어대고 있습니다. 한편 문무대왕함의 SM-2가 요격에 실패한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도 얼마 전 공개되었는데 그 내용이 한국으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과거 미사일을 표적에 유도하는 일루미네이터를 미국에서 도입해서 탑재했는데 그 부품이 현재 거의 절반 가까이 단종되어 여태까지 함정끼리 부품을 돌려막으면서 버텨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위기감을 느낀 한국은 분골쇄신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육해공 미사일 체계 정보를 재정비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늘 그랬듯이 핵심은 국산화였습니다. 그 첫 행보는 한국형 사드, LSAM의 요격 실험을 최초로 성공시킨 것이었습니다. 지난 2월 비행시험에 이어 요격 실험까지 성공한 LSAM은 이제 사실상 양산 수순만을 남겨두게 되었는데요. 무사히 양산 배치되면 현재 40에서 150km 고도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사드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래 군에서는
2024년 말까지 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2026년까지 LSAM의 실전 배치를 마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 LSAM의 실험 성공에 관한 내용도 2025년에나 공개할 예정이었는데요.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되자 이례적으로 스케줄을 앞당겨 실험의 성과를 조기 공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이웃 국가들의 국방력을 과시하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사고로 바닥에 떨어진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함도 있었죠. 국방부의 미사일 체계 재정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 국회는 SM-3 미사일 구매를 위한 긴급 예산 100억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요. 갑작스러운 결정이라 많은 사람들이 적잖이 당황한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최근 진수식을 거행한 정조대원급 구축함에 SM-3 탑재가 가능한 수직 발사 체계가 탑재되었던 만큼 언젠가 SM-3을 한국이 도입할 것은 확실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 일본 기술이 포함된 점, 효용성 문제 등이 대두되어 2013년부터 장장 9년에 걸쳐 논쟁만 거듭하던 상태라서 슬슬 모두가 지쳐가던 차였죠. 이런 지리멸렬한 논쟁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는 데에서 오히려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SM-3 도입을 공식화한 것으로 마침내 한국형 방공 미사일 방어 체계 캔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캔드는 한국이 MD로 불리는 미국 방공 체계에 가입하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 직접 구축한 방공 체계를 일컫습니다. 미국의 권유를 받아들여 한국이 MD에 가입하는 방향도 있었지만 사드 하나를 도입한 것만으로도 발작을 하던 중국의 속 좁은 성미를 생각하면 MD 노선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능만큼은 구축할 가치가 있었는데요. 캔드를 통해 한국은 사거리 2,500km 이내, 고도 15에서 500km의 비행체를 요격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사거리 20km 이내 고도 15에서 40km는 MSAM이 혹은 천궁이로 불리는 체계가 요격하고 사거리 200km 이내 고도 40에서 150km까지는 현재 사드가 앞으로는 LSAM이 커버하게 됩니다. 그리고 LSAM과 일부 범위를 중첩시켜 사거리 2,500km 이내 고도 70에서 500km까지를 이번에 도입하는 SM-3이 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미사일 방공 체계는 북한을 맞대고 있고 물 건너에 중국이 있는 한국에게 특히 효율적인 무기 체계이며 그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은 물론 중국 본토 전역까지 사정권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하며 미사일 방공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작동하고 얼마나 중요한지까지도 보여줬기 때문에 한국이 이번에 달성한 성과는 더욱 환영받을 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LSAM이 성공함으로써 한국은 캔드를 완전히 국산화하는 가능성도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SM-3의 경우 최대 요격고도 500km라는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지만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운용하는 데에 제약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은 같은 성능의 국산 무기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러한 논의를 진행했던 적이 있었고 LSAM 기술을 토대로 THAD 동급 체계는 2029년, SM-3 동급 체계는 2036년이면 국내 생산이 가능하다고 국방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드의 요격고도 일부 구간을 대체할 수 있는 LSAM이 완성된 만큼 앞으로는 그 개량만 거치면 되므로 캔드의 국산화는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만약 캔드가 무사히 국산화를 마친다면 한국은 여러 가지 이득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방공체계의 일부를 외산 무기에 의존했던 것 때문에 한국은 외교적으로 상당한 곤혹을 치러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드 배치 후 중국이 발작에 가까운 반응을 보여주며 외교 보복까지 가했던 일이 있었고 SM-3 역시 중국이 사드와 똑같은 반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일본 기술까지 들어가 있어서 무역 분쟁으로 한일 관계가 얼어붙어 있던 기간 동안은 도입 논의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사정거리에 자신들이 포함되는 순간 한국이 미중 관계에 끼어든다며 내정 간섭 등의 빌미를 들이댈 수 있고, 일본의 경우는 일본산 무기를 구매함으로써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한국이 기여하는 괴상한 모양새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들 무기를 한국에 팔면서 팔짱 끼고 바라보고 있는 미국은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격이죠. 하지만 한국이 이걸 모두 국산화하면 주변의 어느 나라도 한국의 국방력 강화라는 명목의 딴지를 걸어올 수가 없어집니다. 한국이 챙길 수 있는 또 다른 이득은 의외로 국산화를 했을 경우에 훨씬 적은 비용이 든다는 점입니다. 사드의 경우 한 개 포대를 구성하는 데에 1조 5천억의 비용이 들고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이 110억 원 정도입니다. 물론 현재 운용 중인 사드 포대는 부지와 시설만을 한국이 제공하고 나머지 비용을 모두 미군이 부담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의 추가 도입은 이줄만 하면 튀어나오는 화두이며 그때에도 한국이 땅만 내주고 운용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죠. SM-3의 경우 한 발당 가격이 238억 원으로 탑재되는 한국 함선의 탐지 체계와 통합하는 비용은 별개입니다. 하지만 LSM 기반으로 유격형 탄도탄을 개발하면 한 발당 60억 내외로 만들 수 있고 당연히 통합 비용 같은 건 발생하지 않죠. 미사일은 비대칭 전력이고 단 한 발만 떨어지더라도 일정 수준의 피해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사일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미사일을 유격해야만 하므로 당연히 유격탄을 많이 뿌리는 편이 좋습니다. SM-3으로 비교했을 때 LSM 기반 국산 체계라면 거의 4배 많은 유격탄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유격 효율로도 이어지는 것이죠. 한국은 이미 이런 국산화 전략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2월 LSM의 비행시험 성공과 함께 공개된 램드가 그 주인공인데요. 램드는 소위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무기체계로 미사일이 아닌 장사정포의 유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국은 본래 원조인 아이언돔의 도입을 논의했었는데요. 아이언돔이 사용되는 이스라엘과는 운용 환경이 많이 달랐습니다. 아이언돔의 경우 주로 유격하는 대상이 가삼 로켓으로 불리는 소구경 사제 무기입니다. 아이언돔의 경우 주로 유격하는 대상이 가삼 로켓으로 불리는 소구경 사제 무기입니다.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심심하면 이스라엘 도시에 집어던지는 사람 키만한 이 로켓은 설탕과 비료 따위로 만든 싸구려 연료로 날아가며 탄두로는 TNT를 달아놓은 극히 조악한 물건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를 유격하기 위해 만들어낸 아이언돔은 목표 성능이 한국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북한도 심심하면 한국에 로켓포를 쏘지만 가삼 로켓과 북한이 쏘는 장사정포의 규모는 천지차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이언돔이 성능은 차치하더라도 재생부터 급조된 무기다 보니 호환성이 극히 나빴습니다. 미군조차 육군 방공망에 아이언돔을 통합하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 미군 외에는 아이언돔이 수출된 사례도 없었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는 한국군 육해공 모두에게 전력 보존을 위해서 반드시 막아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기존 방공망과 통합이 어렵다면 채용하는데 애로사항이 크기 마련이었습니다. 이에 한국은 아이언돔의 도입을 포기하고 대신 한국 환경에 맞춰 장사정포를 동시에 100발까지 유격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의 개발에 돌입합니다. 기반이 되는 무기체계는 LH-X1의 해군 함대공 미사일이었고 이를 경량화하여 가격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시작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모습을 드러낸 램드는 성공적인 시험 발사를 선보였죠. 램드의 경우 목표 성능의 차이 때문에 한 발당 가격은 여전히 아이언돔보다 비쌌지만 대신 얼마가 나올지 예측조차 안 되는 통합 비용을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특기가 무기 국산화라고 해도 좋을 만큼 세계 방산 시장에서도 보기 드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도전하는 사드와 SM-3의 국산화도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의 캔들을 비롯한 미사일 체계를 성공적으로 국산화해 낙탄과 불발의 불명예를 싣고
자주 국방의 실현에 더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